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통풍을 비롯한 많은 난치 질환에 대해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 강의에서는 앞으로 100여 회 정도 진행될 본 강의에 앞서 한국에서 통풍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풍 환자 수가 아직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발병률의 증가 속도가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풍이라고 하면 아주 단순한 질환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은 횟수의 강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채널은 자연의학을 기반으로 병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낸 후 치유를 막는 요인을 제거하고 스스로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 병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자연의학은 지금 있는 병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풍과 더불어 함께 오는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방의학입니다. 자연의학은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한켠에 숨어서 뭔가를 은밀히 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의학이 아니라 만성질환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자연의학을 통해 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얻은 경험과 더불어 통풍과 관련된 다른 어느 채널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풍의 치유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번의 소개 강의를 통해 향후 진행될 본 강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100회에 가까운 본 강의에 대한 소개여서 내용을 조금씩 짧게 언급해도 2시간이 넘기 때문에 8회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 강의만 듣더라도 기존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통풍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치유에 한 걸음 크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8번의 짧은 강의를 통해 통풍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간략하지만 포괄적으로 다뤄지니 끝까지 봐주시면 통풍 전반에 대해 다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풍 정도의 질환이라면 10분짜리 두세 편이면 충분하지 왜 그렇게 많은 강의가 필요한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통풍은 요산이 쌓여 엄지발가락이 상당히 아픈 그저 바람만 불어도 통증을 느끼는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상동맥 질환 등 거의 모든 대사성 만성 질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통풍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일단 통풍으로 진단받았다면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 중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통풍뿐만 아니라 통풍과 함께 오는 혹은 이미 같이 온 다양한 만성질환들을 동시에 개선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본 강의에는 통풍과 또 통풍에 동반되는 만성질환의 치유에 다가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에 관한 최신 자료와 통풍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강의 준비에만 1년이 넘게 소요되었고 현재 70회 정도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반응을 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본 강의 전체를 듣게 된다면 통풍은 물론 통풍에 거의 틀림없이 동반되는 많은 만성질환을 함께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풍으로 진단받은 경우 의사로부터 맨 처음 듣는 말은 통풍은 절대 낫지 않으며 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관리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의사이면서 20년 넘게 심한 통풍을 알아온 어느 유튜버는 식사량을 엄격히 줄이는 소식과 통풍약 복용을 제외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통풍의 증상을 가라앉힐 수 없었으며 결국 통풍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평생 약을 복용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들은 통풍뿐만 아니라
고혈압, 지방간, 당뇨병 등 거의 모든 만성질환에 대해 절대 낫는 병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만성질환들은 애당초 완치란 있을 수 없고 평생 조절하며 안고 살아가야 하는 병이라는 것이죠. 정말 통풍은 일생 동안 약을 먹으면서 관리나 해야 하는 병일까요? 통풍을 이기는 가장 좋은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병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저 의사 선생님만 믿겠다며 선생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의사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병을 이겨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병을 만든 사람도 자신, 병을 고칠 사람도 의사가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하면서도 정확한 내용의 강의를 통해서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강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먼저 8회에 걸친 소개 강의를 통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풍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기 전에 마치 전염병처럼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통풍이라는 질환이 한국에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의 증가세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통풍 환자 수는 49만 2천 명입니다. 당시 총 인구수 5,174만 명 중 0.95%, 18세 이상 성인 인구만 감안하면 한국 전체 인구의 1.1% 정도에 해당되는 공식적인 통풍 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소염 진통제 등을 복용하면서 버티는 감춰진 환자를 포함하면 대략 100만 명 정도가 통풍을 앓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발작이라는 의학 용어는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이 일어나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때 사용되는 의학 용어입니다. 통풍 발작이라고 하면 통풍의 증상이 급성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의사가 언제 발작이 시작되었습니까? 하고 묻더라도 저 발작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답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요산 수치는 높지만 증상이 없어서 잠재적 통풍 환자로 분류되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있는 사람들까지 통풍 환자로 본다면 전체 인구의 대략 20% 정도가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있으니까 통풍 환자 수는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요산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통풍으로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까지 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1위인 치주질환을 앓는 사람은 1612만 명으로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최대입니다. 이빨이 없는 아기 포함 국민 3명당 1명이 이 질환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치주질환은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되는 치은염과 치아를 받쳐주는 치주골 뼈까지 염증이 진행된 치주염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환자가 많은 질환은 무엇일까요? 2021년 기준 고혈압 환자 수는 1358만 명으로 2위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슬금슬금 낮춰서 엄청난 수의 환자가 생기기도 했지만 고혈압이 아주 흔한 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만약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있는 사람들까지 통풍의 범주에 넣는다면 통풍은 환자 수가 세 번째 정도 되는 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병원에서 통풍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통풍 환자로 분류하고 있으니까 환자 수라는 면에서는 다른 병에 비해 아직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발병률의 증가 속도가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빠르게 환자 수가 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흔한 질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병률이 증가하는 질환은 보기 드뭅니다. 10년도 채 안 된 9년 만에 환자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2002년부터 10년 동안은 환자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2002년 온 국민이 열광했던 한일 월드컵 당시 통풍 환자 수는 20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구 4,764만 명에서 18만 5천 명이면 통풍 환자의 비율은 불과 0.3%였습니다. 통풍이라고 하면 거의 희귀질환에 속했었죠. 2002년 20만 명 미만이었던 통풍 환자 수가 2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마침내 거의 50만 명이 된 것입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0%, 그 후 연평균 통풍 증가율은 8% 정도로 약간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이렇게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모든 환자들 중 통풍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015년 3.9%로 8년 전인 2007년에 비해 전혀 변화가 없었던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전체 환자 중 통풍을 동반하는 비율이 0.8%에서 2.0%로 약 2.5배나 증가하여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통풍 환자는 전 국민의 1% 정도지만 환자들로만 범위를 좁힌다면 전체 환자의 약 2%가 통풍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지병이 있는 환자들은 통풍이 합병될 가능성이 크게 높은 것이죠. 한국의 통풍 증가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가파릅니다. 통풍 치료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최근 10년간 227억 원에서 616원으로 2.7배 증가했습니다. 물론 압도적 1위인 치주질환의 요양급여비인 5조 5천억에 비하면 616억 원은 1% 남짓으로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가 아주 빠른 것이 문제입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지난 10년 동안 육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운동량이 부족해졌거나 무슨 일이 생겨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스트레스가 느닷없이 극심해진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진료비가 10년 새 3배 가까이 폭증할 정도로 통풍이 증가했을까요? 최근 들어 통풍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단 하나로 압축해 보면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특정 식품의 섭취량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식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3, 40대의 증가 추세가 무섭습니다. 왕성하게 일을 해야 할 이들 핵심 세대가 통증으로 발이 좀 아파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겠죠. 통풍을 앓고 있다면 다른 질환의 합병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데 특히 통풍 환자는 고혈압이나 이상지질 혈증의 발생 위험이 정상인의 4배가 넘고 비만이나 당뇨병, 심부전, 뇌졸중, 심근경색, 요로결석의 위험성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20%만 늘어도 심각한 상황으로 보는데 2배, 심지어 4배로 상승한다는 것은 이들 질환과 통풍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풍은 나홀로 병이 아니라 다른 많은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골치 아픈 병입니다. 통풍을 앓는 젊은 세대의 경우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업에서 은퇴한 60, 70대라면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겠지만 활동량이 많은 젊은 세대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후 모임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통풍 환자는 술을 마실 수 없으므로 회식에 참가하기 어렵고 갑자기 발작이 일어날까 두려워 여행이나 출장도 힘듭니다. 통풍 환자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정신질환 발병률도 훨씬 높습니다. 부작용이 극심한 약을 기약 없이 수십 년간 복용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평균 수명이 훨씬 늘어날 3, 40대라면 최소 50년은 계속 복용을 해야겠네요. 은퇴 세대의 통풍과는 그 양태가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이들 젊은 세대의 발병 증가 속도가 특히 거세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전혀 다르게 폐경을 맞은 50대 이후 통풍의 발병률이 급증하는데 특히 70대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3, 40대의 증가세가 뚜렷한 남성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풍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증가 추세가 결코 완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통풍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제가 자연의학 공부를 시작할 때인 1990년대 말만 해도 희귀질환이었지만 이제는 환자 수가 500만 명 정도로 모든 소화기 질환 중 가장 흔한 병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뉴질랜드는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역류성 식도염 환자로 추산되고 있어서 한국의 10% 정도보다는 훨씬 많지만 한국은 증가율이 엄청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환자는 계속 발생하지만 완치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자가 누적되면서 매년 꾸준히 늘기만 하는 것입니다. 통풍도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풍은 얼마 전까지 관절염 질환 중 부동의 2위를 차지했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2021년 기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25만 명인데 통풍은 48만 명으로 환자 수에서 크게 앞질러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불리며 400만 명의 환자를 가진 골관절염에 이어 모든 관절염 중 2위가 되었습니다. 통풍은 100여 개가 넘는 관절염 중 골관절염과 더불어 가장 흔한 질환이 되었고 염증성 관절염으로만 범위를 국한시킨다면 부동의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정도 증가 추세라면 골관절염을 앞설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관절염 중에서는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정식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준 연령대별 통풍 환자의 비율입니다. 10대 이하의 통풍 환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차트에는 반올림에서 0%로 나와 있지만 전체 환자 중 0.4%를 차지하며 약 2,000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10대 환자 중에는 유전적으로 요산을 잘 배출하지 못해 통풍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만연하는 소화 비만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이미 통풍을 앓는 환자가 많습니다. 이런 어린이가 통풍약을 처방받는다면 거의 100여 년 약을 복용해야겠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0대는 11,000명에서 2만 명으로 무려 82%나 증가했습니다. 20대의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지만 10대를 제외하면 환자 수는 당연히 가장 적습니다. 30대는 3만 8천 명에서 6만 3천 명으로 66% 증가했습니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30대 통풍 환자가 8년간 4.5배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젊은 남성 사이에서 통풍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하나의 뚜렷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대의 증가율은 49%입니다. 반면 환자 수가 가장 많은 50대는 38%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통풍 환자의 연령대가 확연히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40대와 50대의 환자 비율은 50대가 22.2%로 40대 22.0%에 비하면 아주 조금 높지만 남성으로 한정하면 40대 환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환자를 차지했던 60대 이상은 젊은 층의 기세에 눌려 60대 18%, 70대 11%, 80대 이상 5%로 대폭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40대 남성의 환자 수가 50대를 추월했을까요? 여성은 폐경 이후 통풍 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50대에는 적지 않은 수의 여성이 포함된 반면 40대 여성 환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 통풍 환자를 놓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대략 12대 1이지만
30대의 경우 그 비율이 29대 1 정도로 벌어질 만큼 남성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라 볼 수 있겠네요. 20년 전만 해도 통풍은 나이가 들어야 걸리는 병이었고 80대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만 불과 20년 만에 남성의 경우 40대, 남녀를 모두 포함할 경우 50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젊은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강의 처음에서도 언급했지만 통풍같이 뻔한 질환이라면 10분짜리 강의 서너 편이면 충분하지 무슨 100회나 강의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대단히 단순한 것 같지만 최소 100회 정도의 강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통풍에 관한 첫 소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을 유발하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딱 하나의 요인만을 꼽는다면 먹지 말아야 할 식품을 지속적으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요산을 증가시키는 좋지 않은 식품을 계속 먹는 데다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여러 다양한 문제가 겹치면서 통풍이 발생하고 낫지 않는 것입니다. 통풍이 요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발생 기전도 확실하고 그 기전이 밝혀진 후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심각할 정도로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산은 쓰레기다. 퓨린을 제한해야 통풍이 낫는다. 요산은 오직 통풍과 관련이 있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완전히 바로잡지 않으면 통풍은 절대 낫지 않습니다. 통풍만 달랑 혼자서 오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다른 만성질환과 함께 유발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이제 요산 수치가 높다면 다른 만성질환도 반드시 고려에 넣어야 합니다. 기존에 나온 강의들은 그야말로 드러나마나한 피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풍의 직접 원인인 요산 수치 상승은 통풍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산 수치가 오르면 통풍은 물론이고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도 기다렸다는 듯 함께 오게 됩니다. 통풍으로 진단받았을 때 이미 여러 개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통풍 환자는 대사 과정의 이상을 일으키는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산이 증가하면 통풍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환이 함께 오게 됩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통풍이 왔다고 오직 통풍만을 신경 쓰다가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병을 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만성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병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병의 치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회 정도의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통풍처럼 다른 질환과 같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병은 통풍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이상지질혈증 등의 합병을 막기 위해 생활 전반에 걸친 완전한 변화가 요구되며 그에 걸맞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소개 강의에서는 통풍과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 4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은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 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왜 통풍은 정확히 알아야 나을 수 있는 병인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 대한 내용은 통풍 전용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시간이 있으면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어떤 음식은 금해야 할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지, 통풍 환자가 복용하는 약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정보를 비롯하여 통풍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많은 고객이 사이트를 찾아주셨습니다만 더 많은 통풍 환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를 통한 강의 코너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풍을 비롯하여 관련된 모든 만성질환에 대해 직접 문의를 할 수 있는 카톡 채널이 개설되어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우리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에서 먼저 친구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고 아이디로 추가를 선택한 후 우리 채널의 카톡 아이디인 골뱅이 통풍을 입력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4시간이 빠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궁금한 점도 좋으니 질문 주세요. 헬스 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